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3포인트로 이어가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유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함께 볼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섹터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기대는 상당하지만 아직까지는 요지부동입니다. 재료가 노출되면 또 어떻게 움직일지 보고 나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조용한 분위기인데요. 이유라든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흐름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사실 오늘 이렇다 할 시세를 내진 않는데 첫 번째로 가져오셨어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확실하게 좀 CS2025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좀 재료가 노출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재료 소멸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 시장의 방향성을 제외하고서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좀 강한 매도가 나오면서 뭐 지지권 이탈하거나 이런 모습이 나왔다고 했을 때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재료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1월 1일부터 상승률 1위가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지금 오늘이 1월 10일인데 뭐 그런 이야기 나와가지고 제가 뭐 신나가지고 뭐 지금 국내 시장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작년이 생각났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셨지만 작년 1분기에 국내 시장 정말 뜨거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로봇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런 작년 1월 달 좀 재현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면 12월 30일부터 이번 주 초반까지 정말 외국인 가격이 강한 순매수, 코스피 선물까지도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1월 7일에 CS가 열리면서 이제 양자랑 로봇이 차익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이거 로봇이랑 양자 이렇게 밀리는 거 보니까 CS2025의 재료가 노출되면서 뭐 식은 것이 아니냐. 그럼 혹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식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괜히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한테 관심이 있었던 투자분들께서도 로봇이나 양자가 예견 변동수 너무 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조차도 지지하지 못하고 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이상 낙폭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0.6에서 마이너스 0.7% 정도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도 음봉에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생각보다는 정말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단기 재료 소멸이라고 인식할 만큼의 매도 금액이라든가 거래 대금이라든가 뭐 지지권 이탈하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우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는 사실 뭐 12월 후반이나 1월 초만큼 못하더라도 어떤 기회는 있을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로봇이 양자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차익이 나왔는데 뭐 현대차라든가 뭐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 뭐 이제 젠슨왕 CEO가 로봇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 한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뭐 로보티즈나 뭐 엔젤 로보틱스나 이렇게 로봇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5개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가 들어올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외국인의 순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관심주로 두 종목을 말씀드리겠지만 그 종목이 정말 뭐 외국인과 기관 같이 막 강한 순매수로 들어온 게 아니고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모멘텀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를 그냥 뭐 1월 달에 매매하고 아니면 뭐 많은 분들께서는 뭐 제약바이오를 뭐 2025년 상반기나 하반기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고 계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히 반대는 하지 않고 일단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방향성은 그대로 약간 기대 수익률 조금 낮춰보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점도표 이제 이제 의사록이 발표가 됐고 다음 주 이제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죠. 그다음 이번 주 보면은 뭐 졸트 보고서라든가 ADP 고용 보고서라든가 뭐 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는 매주 발표가 되는데 요 지표들이 제약바이오한테 다소 좀 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실업급여 건수가 줄었고 그다음에 고용 지표도 늘었지만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이제 미국 경제가 약간 좀 위태롭다,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좀 기준금리 인하를 마구 할 텐데 물가는 2% 후반대 잡히면서도 고용 지표가 잘 났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기초 체력이 괜찮으니까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FOMC가 끝나고 그들이 FOMC에서 나눴던 대화들이 이제 문장으로 정리돼서 나온 게 FOMC 회의록이잖아요. 그래서 FOMC 회의록 봤을 때는 올해 4번의 기준금리 인하에서
두 번으로 줄인다 이런 뉴스 나왔고 지금 10월달 FOMC랑 12월달 FOMC 점도표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타겟 금리는 2.5에서 3.0이 그대로인데 점이 찍혀 있잖아요. 점이 찍혀 있으면 이거는 그 연준 의원들이 점을 찍은 겁니다. 점을 찍었는데 이게 2.5에서 3.0에서 3.0에서 3.5로 좀 표가 점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 많은 FOMC 의원들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그나마 삼성바이오로스가 외롭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와준 이유는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 국방부에서 중국의 바이오 기업을 블랙리스트로 지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생물보안법이 작년에는 연내 통과가 되면서 제자리로 갔죠. 근데 미국에서 고위 당국에서는 이 생물보안법을 올해 다시 상정하면서 통과를 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우선 제가 제약바이오를 이제 보통 저는 이렇게 신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빠르게 수익을 내고자 하는 섹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이 제약바이오 둘러싼 대외적인 변수는 다소 좀 완화가 됐지만 포기할 섹터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이미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일부 차익 시효 나왔고 지금 K바이오, CMO나 바이오시밀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나 ADC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술을 갖고 있고 기술 이전도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5개 안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을 지켜보신 다음에 수익 관점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가깝게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냐 혹은 현재 조금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이 상승 16년 국채금리도 최근에 4.7%까지 올랐으니까요. 이 두 가지 가운데서 호재냐 악재냐 어떤 쪽에 영향을 더 많이 받냐. 지금 팀장님 의견은 현재는 이 금리와 관련된 불안감이 투심을 덮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모멘텀 부각되면은 종목별로는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제약바이오 제가 15개, 20개 종목을 다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 딱 보면은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이제 일정이 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뭔가 한몫을 잡겠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3대 뭐 면역 이제 유럽 종양학회라든가 미국 암학회 이런 행사들이 2개가 더 남아 있죠. 이제 뭐 4월달, 6월달, 9월달 이런 식으로 남아 있고 대외적으로 매크로 변수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난리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기준금리 인하 횟수도 줄고 있고 지금 국채금리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4.7%.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자국의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사업을 뭐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 약간 프로젝트성 사업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자금 조달을 위해서 국채를 조달하겠다고 했죠. 그러면은 국채에 대한 수요는 가만히 있는데 국채 공급량이 줄어들면은 국채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국채 같은 경우는 국채 가격과 수익률은 반비례이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 향후에 미국의 어떤 기준금리를 바라보는 분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것도 맞지만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투자분들께서는 미국에서는 자금 조달을 많이 할 거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제약바이오한테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알만한 제약바이오들은 자금 조달이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잘 투자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네. 삼성바이오스나 셀트리온 뭐 종근당, 뭐 유한양행,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뭐 유상증자 전환사채를 발행을 뭐 해선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들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뭐 덜 횟수를 줄이든 기대순 이제 기준금리가 높든 간에 그들은 자금 조달 이슈가 우리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뉴스만 봤을 때는 자금 조달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압박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제약바이오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있어야지만 제약바이오가 흥행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줄거나 목표 기준금리가 오르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는 시선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 지금 투자분들은 제약바이오를 그 보수적인 시선 때문에 내팽겨치고 있냐고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저는 되게 뭐 한올 바이오팜이나 ABL 바이오 이 종목들을 많이 봤었는데 오늘 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차익이 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약간 차치하고 그 뒤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삼성바이오스랑 리가켄바이오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돼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인의 순 매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해서 좀 한 번에 확 사기보다는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꾸준한 실적을 통해서 2024년 연간 매출액 4조 원을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2025년에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수주 잔고를 목표치를 5조 정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증권 전문가분들께서는 삼성 바이오스의 그 목표가 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국 국방부가 중국 바이오 기업의 블랙리스트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스는 반사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 알테오젠을 제외하면 리가켄바이오가 가장 안전한 것 같습니다.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기술 이전을 한 사례도 있고 이제 마일스톤 수령할 일만 남았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기술 이전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C 플랫폼 ADC 플랫폼인 컨주어를 일본의 오노약품에 조단 기술 이전을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3년 전에 중국 시스톤에 이미 기술 이전한 ADC CS5001 이제 신약도 임상 1비상이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 안정성 고루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원래 삼성 바이오스랑 리가켄바이오를 이렇게 찍어놓고 뉴스를 검색을 했거든요. 근데 삼성 바이오스랑 리가켄바이오 협업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목을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스랑 리가켄바이오가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올해만 3건 이상의 ADC 치료제를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이 둘의 시너지 효과를 바라보면서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금 불안하지 않는 탄탄한 종목 위주로 골라주셨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리가켄바이오, 제약바이오 관심 갖고 계시다면 이 두 종목이 유망하다. 손 팀장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대형주 가운데 가장 뜨거운 종목은 현대차일 겁니다. 현대차와 엔비디아 협업 소식이 나오면서 이 현대차 그룹주들, 자동차 부품주들 거기에다가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싱싱 잘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도대체 뭐를 한다고 했길래 이 자율주행이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확실하게 오늘 또 여실히 느꼈습니다. 주가는 기대감을 먹고 잘한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선은 일단 내연기관도 잘 팔고 하이브리드도 잘 팔고 전기차도 잘 팔고 강달러 수익까지 입고 있구나. 근데 성장폭은 사실 뭐 2차 전지나 AI 반도체가 아니다 보니까 성장 변동성은 사실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재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리 12개월 선행포가 4고 5고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3에서 4%고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서 자사주를 몇천억을 소각을 하든 간에 정말 이 현대차가 엔비디아랑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협업하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 협업을 진행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정말 오랜만에 보는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을 보니까 이 현대차가 엔비디아한테 좀 코어를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약간 자신들이 쓰는 비용 절감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의료 AI라고 해가지고 신약 플랫폼 기업들이 좀 촉망을 받고 있는 게 우리가 옛날에 제약 사업을 진행할 때는 어떤 제약 산업에 필요한 소재가 있으면은 이 소재를 몇 대 몇으로 배합을 했을 때 어떤 약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리가켄바이오나 어떤 이제 AI 의료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들에서 시뮬레이션이 되면은 그 행동을 실제로 안 해봐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이 엔비디아랑 협업을 통해서 현대차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산업 방향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로봇이랑 양자에 집중을 했지만 CS2025의 가장 큰 키워드 중 하나는 자율주행이었습니다. 근데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로봇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이 보이고 있고 양자 암호 같은 경우는 그냥 비트코인의 자리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명기술이라니까 그다음에 젠스당 CEO도 양자암호 기술에 대해서 좋게 말을 하니까 강하게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 좀 보수적으로 보신 분들 많이 계셨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지금 이런 개념이 처음 나온 게 아니고 2018년부터 도입된 개념인데 지금 전기차랑 2차전지 치고 나가고 로봇 관련 기업들 매출 나오고 있는데 자율주행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저도 갑자기 그 기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알파벳 구글 산하의 자율주행 사업 진행하는 회사 있잖아요. 네. 웨이모. 네. 웨이모인데 제가 웨이모의 재무제표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적자폭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벳이랑 아마존의 실적 발표 2분기, 3분기 보셨잖아요. 물론 이 AI 산업을
영리하게 해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뭐 1,000억 원을 투자를 했으면은 매출이 100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형 뭐 MS 이제 엑셀에 들어간 구독형 4만 원짜리로 뭐 10분의 1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런 뉴스 아시는데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이미 텍사스에서 자율 택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바이두가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웨이모 재무제표를 쳐봤는데 적자폭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국내에서는 뭐 코엑스나 청주에서 자율주행 3단계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실적은 알아볼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자율주행인 게 지금 처음 생긴 개념도 아니고 지금 텍사스나 중국에서는 실사화되고 있는데 네. 적자폭이 심하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알파벳은 투자를 꾸준하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행인데 이런 현대차랑 엔비디아의 협업 뉴스가 나오고 로봇이랑 양자가 상대적으로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다라고 판단되니까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은 만약에 로봇이랑 자율주행 중에 뭐가 더 안전해 보입니까? 라고 하시면 저는 로봇이라고 할 거고요. 근데 그럼 지금 일간 변동성은 크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께는 무엇을 권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자율주행을 권하는데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그냥 테마주 대장이다라고 분류가 되는 종목들보다는 뭐 현대차를 우군으로 들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 거기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율주행 물론 꿈을 먹고 자라니까 시세가 강력하게 분출이 되기는 하는데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까지 같이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종목을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네, 오늘 저는 칩셋미디어랑 현대모비스 고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에 적합한 종목이 두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1월 2일 목요일에 모닝 스탠바이에서 아침 네. 7시 40분에 슈어소프트테크랑 칩셋미디어를 소개를 드렸거든요. 근데 슈어소프트테크는 오늘 거의 20% 넘는 상승세 급등이에요. 보여줘가지고 뺐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이제 칩셋미디어죠. 그 다음에 보통 현대차 관련 자율주행 이야기하면 현대오토웨버랑 현대모비스를 말씀을 드리는데 11시에 이슈 딥다이브에서 현대오토웨버가 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종목 이제 칩셋미디어랑 현대모비스라고 판단되고 있고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는 국내 팹리스 기업들 중에서 차량용 반도체 설계 자산은 가장 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설계 기업이다 보니까 분기 실적은 균일하지 않지만 연간 실적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랑 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서 자율주행 차량에 필요한 AI 반도체 설계는 칩셋미디어한테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낙수 효과를 입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오토웨버랑 현대모비스의 차이는 현대차가 만들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현대오토웨버가 만듭니다. 근데 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 들어가는 부품은 현대모비스가 만들어요. 그래서 CS206에서도 현대모비스가 만든 전장 부품, 자동차 전면 유리에 약간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이 차량의 정보들을 띄우는 기술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여준 거에 대한 평가는 아직 제가 못 들었는데 긍정적인 평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현대모비스가 좀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다른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중에서 칩셋미디어랑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기술적 위치가 안전하고 21선 위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과 걔네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를 제외한 현대가 중에서 가장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으니까 이 두 종목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 번째 포인트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좀 주요한 일정 가운데 하나가 TSMC 실적 발표였습니다. 매월 10일 이 월간 단위로 이전 달에 얼마나 팔았는지 매출 데이터 나오죠. 오늘이 1월 10일이기 때문에 12월 데이터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한 해가 모두 다 집계가 됐습니다. 12월 달에 순매출이 2,781만 대만 달러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7.8% 늘었고 근데 문제는 직전 달인 11월보다는 0.8% 오르는데 그쳐서 매출의 규모가 11월, 12월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순매출이 지난해 2조 8,943억 대만 달러. 대만 달러여서 아마 와닿지 않으실 텐데 TSMC 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매출이 182조였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 기준 지난 2024년은 전년 대비, 2023년 대비 34% 정도 이 외형 성장이 있었던 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포인트, 원전입니다. 오늘 원전 이슈를 안고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내막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 다들 오늘 마칠 때쯤 되니까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배경 좀 알려주세요.
네, 원전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장에는 보수적으로 보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수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수급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분할 매수 좀 잘 하셔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옥석을 구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원전은 일단 대장급 종목부터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한미 원전 동맹이 나오면서 웨스팅하우스랑 한수원이 이제 동맹을 맺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체코의 수주를 진행할 때 웨스팅하우스랑 1대1이었다가 우리가 이제 프랑스를 이기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는데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자신들 원천 기술을 왜 사용을 해가지고 체코에다가 수출하는 것이 이렇게 태클을 걸었는데 다행히도 그 태클을 걸지 않겠다라는 합의가 됐고 유럽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에다가 국내 기업이 부품을 이제 약간 좀 협력하는 식으로 수출하고 아니면 뭐 이제 사우디나 이런 중동 쪽에는 한국형 원전을 진출하기로 의견 합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은 긍정적인 다 내용입니다. 근데 MOU 체결이라는 게 좀 마음이 걸리고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성향상 약간 이게 내놓은 말을 잘 지키지 않는다라는 관점이 두 가지가 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MOU를 체결했다는 뉴스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우리나라 원전 사업이 어떤 먹구름이 지워진 것은 맞지만 혹시라도 다시 먹구름이 들어올 수 있는 이슈는 두 가지 정도다.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강하게 했어요. 아니, 뭐, 이렇게 협력 맺은 것은 괜찮지만 뒤통수 칠 수 있다라고 좀 강하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매수세를 넣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점심시간 이후로 넘어가면서 수급이 너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제가 이 원전에서는 탑픽으로 꼽아드린 종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BHI나 뭐 오르비텍이나 뭐 우진엔텍이나 뭐 한정기술이나 한국전력 요 정도 권해드리는데 이 외에 다 나머지 종목들은 원전 관련 종목이다라고 하지만 실적 반영이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6개 종목은 정말 원전 관련 산업이 그 기업이 나가고 있는 기업에서 원전 관련 산업 매출이 그래도 30% 전후는 되니까 정말 원전 관련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정말 우리나라가 원전 산업을 촉진을 해가지고 이제 작년 상반기부터 추진해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실적이 실제로 나온 종목이 이 6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아침에는 외국인과 걔네 순매도가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이 MOU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 이 뒤통수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하나 보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점심시간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걔네 순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셔도 되는데 기술적 위치가 나쁘지 않으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이슈 체크는 좀 유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웬만해서는 이 경제방송이기 때문에 정치 얘기에 요즘 워낙에 민감하시기도 하고 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앞선 코너에 이어서 이번 코너에서도 원전 얘기가 나와서 팩트는 한 가지 좀 정리하고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앞선 코너에서 지금 손 팀장님은 아니고요. 앞선 코너에서 원전 예산 삭감이 됐다라는 뉘앙스의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지금 팩트상 산업통상부 자원부도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예산안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멘트가 나온 만큼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쪽에 훈풍이 일단은 불어든 상황이지만은 MOU 성격의 이 제한적인 제약이 강하지 않다라는 점은 약점으로 꼽아주셨는데 그럼 관심주 두 가지 간략하게 볼까요? 네, 일단 대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소외를 받았으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 보려고 하고 있고 우진엔텍 좀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랑 한국전력이 국내 원전 사업 주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현재 원전 사업의 매출이 약 27%, 28% 차지를 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에서는 이제 원전 관련 매출 30% 이상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준 뉴스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BHI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보일러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원전 산업에 들어가는 열 배전 보일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물론 이 원전뿐만 아니라 다른 공장 플랜트에 들어가는 열 배전 보일러, 열 회수 보일러도 꾸준하게 수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또 웨스팅하우스에다가 납품한 이력이 있어요. 웨스팅하우스의 플래그십 모델인 AP1000이라는 원자로의 핵심 기자재인 컨덴서를 납품한 이력이
BHI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이 원전 산업을 수출할 때 BH한테 콘덴서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좀 태클을 좀 덜 걸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투자 인사이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가장 먼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원전주 중에서 이 두 종목이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